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회사 구내식당의 창가 자리에서 김선영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더 신중한 표정으로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은아, 부담은 갖지 말고.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장난기가 사라지고 묘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준비해온 말이 있다는 듯 손가락으로는 테이블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며 적절한 시작점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언젠가 우리 도련님 얘기한 적 있잖아? 김 선배가 잠시 멈칫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음 사이로 그녀의 말이 조심스럽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성격도 참 괜찮거든. 무엇보다도 착해. 착한 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거기다 회사도 대기업 다니고 말이야. 선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랑스레 여기는 따뜻함과 동시에 좋은 사람끼리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도 워낙 성실하고 착하잖아. 일하는 모습 보면서 늘 생각했었는데 왠지 우리 도련님이랑 잘 맞을 것 같아. 내가 우리 도련님한테 가은이 사진 보여주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물론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만나보는 건 어때? 선배의 제안은 강요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는 섬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을 법한 신중함이 말투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 그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입사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 김선영 그녀의 정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선영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게 보여주던 친절한 모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흔쾌히 소개팅 제안에 응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녀가 가끔씩 시동생이라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곤 했거든요. 우리 도련님 진짜 괜찮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사진 속 그녀의 시동생은 정말이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수려한 훈남이었습니다. 거기다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성격까지 온화하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거부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었어요. 다만 한 가지, 회사 선배의 시동생이라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때 당시 김선영은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저를 챙겨주고 있었다 보니 마냥 좋은 사람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가끔 상사에게 야단맞을 일이 생기게 되면 마치 정의의 사자가 된 것처럼 제 편에 서서 든든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곤 했거든요. 그랬던 그녀가 알고 보니 모든 것을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에게 홀린 것처럼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이지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는데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취향이 비슷했고 말도 척척 잘 통했어요. 평소에 운동 좋아하세요? 그가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시며 물었을 때 반가운 마음에 금세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끼리 테니스를 자주 쳐요. 부모님이 워낙 운동을 좋아하시거든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두 분이 테니스 코트로 향하셨다 보니
동생과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며 라켓을 잡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지훈 역시 테니스를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배운 지 2달 정도 됐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정말요? 사실 제가 살이 조금 쪄서 고민하던 차에 회사 선배가 테니스가 좋다고 추천해줘서 배우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매주 나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긴 하지만 나중에 같이 하면 좋겠네요. 그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에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 후 우리는 매주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며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지훈은 원래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것인지 제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금세금세 흡수해 나갔습니다. 포핸드 스트로크부터 시작해서 백핸드, 서브까지 순식간에 배워나갔어요. 그렇게 반년이 흐르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테니스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가은이 가족분들과도 테니스 치면 좋겠다. 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여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지우는 타고난 듯 부드러운 성격으로 우리 가족과도 순식간에 친밀해졌습니다. 엄마는 그의 정중한 예의에 만족해 하셨고 테니스 실력이 빠르게 늘어가는 모습에 아빠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생까지도 형이라고 부르며 딸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김선영의 치밀한 각본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지훈이 마법이라도 부린 듯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사로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더니 김선영이 갑자기 제 팔을 살며시 잡아 끌며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그녀가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청혼했다며? 아, 네. 취향도 너무 잘 맞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저도 지훈 씨가 많이 좋아요. 제 대답을 들은 김선영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뭐야, 순진한 줄만 알았더니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거야? 대리님, 좋은 사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맙지. 그럼 이제 우리 동서지간이 되는 거네? 동서, 앞으로 잘 부탁해. 형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쑥스럽게 웃음을 흘리자 김선영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의 입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예리하게 반짝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달콤한 미소 뒤에 감춰진 또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모두 온화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김선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는데요. 처음 맞이하는 그의 가족들 앞에서도 김선영 덕분에 훨씬 편안했거든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김선영이 세심하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말씨와 예의까지 꼼꼼히 코칭해줬습니다. 시부모님 2분 다 한우를 좋아하시니까 한우 선물 세트로 준비하면 좋을 거야. 거기다 시어머님이 망고도 좋아하시니까 과일 선물 세트는 망고 선물 세트로 해. 그녀의 조언 덕분에 첫인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곧바로 상견례 준비와 함께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답답했던 것은 남자친구 이지훈의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이상
우리 둘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가족들의 의견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상견례 장소를 물색하던 중이었어요. 제 딴에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상견례 장소 알아봤거든? 내 친구 지희가 거기서 상견례 했다는데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 거기로 예약하는 거 어때? 내가 지금 그 식당 링크 보내줄게.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려던 그 순간 이지훈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상견례 장소는 엄마가 이미 알아봐 둔 곳이 있다나 봐. 어머님께서? 거기서 형수님이랑 형도 했는데 아주 괜찮았거든. 우리 그냥 거기서 하자. 상견례가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미묘하게 찜찜한 기분이 가슴 한편을 스쳐갔지만 괜히 사소한 일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은근히 시작된 주도권 다툼의 신호였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상견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서로를 흡족해 하시는 듯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물색하던 어느 저녁, 이지훈이 평소보다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결혼식장 말이야. 어디가 좋을까? 글쎄, 몇 개 선정해놓고 발품 팔아야 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제 대답을 들은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준비해둔 말이라도 있는 듯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럼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하라는 곳에서 할까? 결혼식장도 어머님이 알아보신 거야? 형수님이랑 몇 군데 알아보신 모양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괜찮은가 보더라고. 내가 지금 링크 보내줄게. 남자친구가 전송해온 링크를 차근차근 살펴보니 결혼식장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식 후기를 훑어보니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온갖 불만의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자기야, 여기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불만글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 형수님이 많이 알아봤다고. 그 순간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형수님이란 단어에 깜짝 놀랐는데요. 이지훈 역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리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마 결혼식장도 형님이 알아봐 주신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엄마랑 형수님이 함께 알아봐 주신 거지. 둘이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잖아. 사이가 나쁜 것보다 아무래도 좋은 게 낫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랑도 사이좋게 잘 지낼 거야. 이지훈이 갑작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모습에 더욱 분명하게 제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결혼식장은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어. 내 결혼식인데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순간 이지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결혼식은 그냥 형식적인 것 뿐이잖아. 난 그런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설득을 시도했기에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린지 선배가 웬일로 제게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가은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괜찮아? 오늘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지 선배는 김선영과 동기지만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김선영이 정민지 선배를 두고 대놓고 험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민지 말이야. 회사에서 또라이로 유명하니까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 진짜요? 저번에 제가 보고서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던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쟤 완전 또라이야. 뭔가 음침하다고 해야 하나? 전에 내가 휴게실에서 지갑을 주운 적이 있었거든? 지갑을 주우면 누구 지갑인지 확인하게 되잖아. 그래서 나도 지갑 안을 확인해봤는데 진짜 경계할 뻔했다니까? 왜요? 지갑 안에 부적이 한가득이더라고. 네? 부적이요? 그래서 회식할 때 정민지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정민지 할머니가 무당이라나 뭐라나 그랬다지 뭐야. 무당이요? 놀란 채로 김선영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제가 크게 반응을 보이자 김선영이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민지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살을 날리고 그런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들 정민지를 피하고 있다니까. 그 이후 직원들이 전부 피하는데도 열심히 회사 다니는 거 보면 보통 독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보면 할머니가 무당인 게 확실한 것 같아. 전에 정민지네 팀장이 막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팀장이 대상포진에 걸렸더라니까. 그 바람에 다들 정민지 눈치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은이 너도 정민지 피해 다녀. 나도 미신 같은 건 잘 믿지 않지만 살을 날리는 게 아주 치명적인 건가 봐. 괜히 잘못 걸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김선영의 말에 침을 꼴깍 삼킨 채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어찌나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던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정민지 선배에게 연락이 왔으니 망설일 수밖에요. 제가 선뜻 답변을 못하고 있자 정민지 선배가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야. 가은 씨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나랑 차 한잔 마시자. 혹시 김선영이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말해서 망설여진다면 그거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내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정민지 선배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김선영 이야기만 듣고 모든 걸 판단했거든요. 결국 그날 정민지 선배에게 약속 장소로 가겠다고 했고 그곳에서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민지 선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건 김선영이었답니다. 지갑 안에 부적이 들어있었던 건 맞지만 삼재라고 할머니가 해주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넣고 다녔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부적이 딱 한 장 들어있었을 뿐이야. 난 싫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삼재라고 걱정이 된다고 해서 할머니 마음 편해지시라고 그냥 넣고 다닌 것 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지갑에 부적이 가득했다는 등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등 이상한 소문이 나 있더라고. 그때 당시 김선영이 그런 소문을 냈다는 걸 알게 돼서 휴게실에서 내가 따져 물었거든. 거기서 그러면 안 되긴 했지만 계속 나를 피해 다니다 보니 나도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암튼 내가 사실을 막 따져 묻자 김선영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비명을 질러대면서 제발 살을 날리지 말아달라고 빌어대는 거야. 연기를 어찌나 잘하던지 다들 김선영 말을 믿게 돼버렸어. 그 뒤 나는 회사에서 왕따가 됐고 말이야. 김선영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근데 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들어보니 김선영이 가은 씨한테 시동생을 소개해줬다면서? 네,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카페에서 들어보니까 시어머니를 가은 씨한테 떠넘길 생각이더라고. 네? 시어머니를 떠넘기다니요? 말 그대로야. 내가 거기에 있는 걸 몰랐던 것인지 김선영이 친하게 지내던 직원한테 전부 털어놨는데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 친정가족들이 죄다 암이래. 암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런 집안이 있긴 해. 그 와중에 김선영 시어머니만 아직까지도 멀쩡한 모양인데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차례대로 암에 걸려서 그 집안이 난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 김선영 시어머니는 당신도 암에 걸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암에 걸리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간병인 그런 거 말이야. 그런 거 할 사람이 필요해서 김선영한테 합가를 하자고 했다는데 김선영이 절대 싫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차에 시동생한테 착한 여자를 소개해줘서 시댁에서 살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들어보니 상견례 장소부터 결혼식 장소까지 다 김선영 마음대로 한 것 같던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은 씨를 길들이려고 작정했더라고. 가은 씨 인생을 생각해서 빨리 도망쳐. 김선영도 엄청 무서운 사람인데 시어머니까지 그러니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 김선영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진짜 안 좋은데 가은 씨 때문에 협력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김선영한테 당해서 지금까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해봤다 보니 가은 씨가 불쌍해서 그래. 사실 나 곧 다른 회사로 갈 것 같거든. 다시는 김선영 만날 일 없을 테니까 말해주는 거야. 사실 그냥 퇴사하고 회사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할 만큼은 다 한 거다. 할 말을 다 마친 민지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민지 선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선영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던 게 확실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도 따뜻한 관심도 모두 계산된 연출이었고 저는 그 연출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지훈 어머니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암 병력,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간병인을 미리 구해놓으려는 계획,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지훈은 과연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그의 어머니와 김선영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느꼈던 모든 의문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미리 정해놓았던 것, 결혼식장까지 어머니가 알아본 곳을 고집했던 것, 그리고 이지훈의 우유부단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김선영과 시어머니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정적이 흐르는데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민지 선배의 말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졌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뒤척이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곧장 이지훈을 만났습니다. 우선 민지 선배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지훈이 그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잠시 숨을 고르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보니 지훈 씨네 외가족 어른들 전부 암에 걸렸다며. 그 순간 이지훈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작게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합가하자고 할 생각이었다며? 그게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설득하던 차였어. 이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나중에 지훈 씨 어머니가 암에 걸릴 수도 있어서 간병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 거네? 저기
나는 절대 반대할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근데 형수님이 자기가 적격자라고 하면서 계속 고집을 피웠어. 내가 적격자라니? 남친에게 캐묻자 그의 입에서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형수님 할머니가 무당이시거든. 그 할머니께서 자기 사진 보더니 아주 적임자라고 했더나 봐. 자기랑 같이 살게 되면 암도 비껴갈 수 있다고 말이야. 뭐? 무당? 사실 우리 엄마가 암 공포증 같은 게 있거든. 작년에 이모까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공포증이 더 심해졌어.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건지 차례대로 암에 걸리고 있는데 형수님네 할머니께서 곧 엄마 차례가 될 거라고 했대.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그 할머니께서 형수님한테 형수님 회사에 귀인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형수님이 여직원들 사진을 가져다 보여주니까 할머니께서 가은이 너를 딱 지목하셨대. 가은이 너랑 같이 살게 되면 엄마가 암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가 번쩍할 수밖에 없잖아. 사실 상견례 장소랑 결혼식장도 그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말이야. 가은아, 이미 알았다고 하니까 내가 부탁 좀 할게. 우리 학가하면 엄마가 암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학가하자. 이건 비밀인데 네가 학가한다고만 하면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했던 부모님 집 명의도 가은이 네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집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고 우리 그냥 학가하자. 우리 입장에선 너가 귀인이야. 가은이 네가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 그럼 너도 엄청 뜻깊은 일을 하는 건데 그 복을 너가 온전히 다 받지 않겠어? 순간 이지훈의 눈빛이 조금 괴이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눈빛에서 광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지훈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분이 너를 딱 지목한 것 자체가 신통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너네 가족 전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으니까 정신병원에나 가봐.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랑 끝이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가은아, 잠깐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지훈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제가 뿌리쳤습니다. 가은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곧장 가방을 들고 카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지훈이 뒤따라오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오던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지훈과는 헤어졌지만 그 뒤에도 그의 가족들이 회사로 찾아오는 바람에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모양으로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 뒤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민지 선배를 만났는데 그 이후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지 선배가 기막힌 말을 해줬어요. 그 뒤로 김선영 소식 들었어? 아니요. 그 집 얘기만 들어도 소름 돋는걸요. 사실 경리과 직원 중에 친했던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이 가끔 회사 소식 알려주고 있거든. 근데 김선영이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나 봐. 미친 짓이라니요? 전에 김선영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 어느 날 김선영네 팀장이 자기 책상 밑을 보게 된 모양인데 거기에 부적이 붙어 있더래. 부적이요? 근데 그 팀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책상 밑에도 부적이 붙어 있었다나 봐. 문제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김선영하고 말다툼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 다들 김선영을 의심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팀장이 범인을 찾겠다고 CCTV를 싹 다 확인해 본 모양이야.
들어보니 몇 날 며칠 동안 그거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김선영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찍혀 있어서 추궁했더니 맞다고 하더래. 결국 그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나 봐. 진짜 무섭네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뭐가 있어요? 전에 김선영하고 친하게 지냈던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다는데 들어보니까 이혼까지 한 모양이야. 이혼을요? 김선영이 울면서 털어놨다고 하더라고. 사실 김선영 시어머니가 예전에 어디서 점을 봤던 모양인데 김선영이랑 함께 살면 암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했대. 그러니까 가은 씨를 시동생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김선영이 대타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고 원래는 김선영이 제일 적임자였던 거지. 절대 합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김선영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지금 이혼까지 당한 모양이야. 무슨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지 않아? 민지 선배 말을 들으며 혀를 내두르고 말았는데요. 그런 가족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즘은 살면서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상식적인 사람 같아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결혼처럼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는 상대방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